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오늘 어린 왕자 두 번째 낭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왕자가 1960년에 처음 번역되었고 이후 무려 100종 이상의 번역본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번역본 수만큼의 각기 조금씩 다른 어린 왕자가 있는 셈이겠죠. 어린 왕자를 사랑한다면 이 책을 한 번만 읽은 분은 없을 테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외우다시피 마음에 새긴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 읽어드린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 세움출판사 버전의 어린 왕자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귀 밝은 독자시라면 차분히 들으시면서 다른 번역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또 다른 울림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가 하루에 44번이나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던 그의 작은 별을 떠나 지구별에 오기까지의 장면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 어린 왕자여. 나는 그렇게 내 쓸쓸한 작은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내게는 오랜 시간 해지는 석양의 부드러움 말고는 기분 전환 삼을 것이 없었을 테다. 나는 이 새로운 사실을 네가 내게 말했던 넷째 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지는 석양이 좋아. 해지는 석양을 보러 가. 하지만 그건 기다려야 하는데. 무얼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너는 처음에 무척 놀란 것 같더니 혼자 웃었다. 그러곤 내게 말했다. 난 여전히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사실이었다. 미국이 정오일 때 해는 세상이 다 알고 있듯 프랑스에서는 저문다. 1분 안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해지는 석양을 보는 게 충분히 가능했을 테다.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그 작은 별에서 너는 내 작은 의자를 조금만 옮기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테다. 그래서 너는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 석양을 보았던 것이고 어느 날은 해가 저무는 걸 44번이나 봤어. 그리고 조금 후에 너는 덧붙였다. 있잖아, 너무 슬플 때는 누구라도 해지는 석양이 좋아져. 44번 그걸 보던 그날, 그러니까 너는 너무 슬펐던 거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야생의 철새떼들의 이동을 이용해 그의 별을 빠져나왔으리라고 믿는다. 떠나던 날 아침에 그는 차례차례 별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의 활화산들을 주의 깊게 청소했다. 그는 2개의 활화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침 식사를 덮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는 또한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결코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사화산 또한 청소했다. 만약 잘 청소하면 화산들은 폭발하는 법 없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를 것이다. 화산 폭발은 굴뚝의 불길과 같다. 당연히 우리의 땅에서 우리는 화산을 청소하기엔 너무 작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곤란을 가져오는 이유이다. 어린 왕자는 또한 조금 슬퍼하며 바오밥 나무의 마지막 새싹을 뽑았다.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친숙한 일들이 그에게 그 어슴 새벽에 더할 수 없이 정겨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구를 씌워줄 준비를 할 때 그는 스스로 울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되풀이했다. 꽃이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용서해. 꼭 행복해야 해. 그는 비난이 없는 것에 놀랐다. 그는 몹시 당황하여 유리구를 공중에 든 채로 잠깐 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이 조용한 부드러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꽃이 말했다. 당신은 몰랐을 거야. 내 잘못이지. 그건 중요치 않아. 그러나 당신도 나처럼 바보였어. 꼭 행복해야 해. 유리구는 완전히 치워줄래?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아. 하지만 바람이 그렇게 춥지 않아. 차가운 밤 공기가 내게 좋을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만약 나비를 보길 원한다면 2~3마리 애벌레 정도는 견뎌내야겠지. 그것은 무척 아름다울 거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아와 주겠어. 당신은 멀리 있을 테고 큰 동물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가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녀는 천진난만하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덧붙였다. 그렇게 지체하지 마. 성가셔. 당신은 떠나기로 결정했잖아. 어서 가.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우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도한 꽃이었다. 5번째 별은 매우 호기심이 같다. 그 모든 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았다. 그곳은 단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지기 1명이 있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사람도 없는 별 하나에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교만한 사람, 사업가, 그리고 술꾼보다는 덜 우스꽝스러울 거야. 적어도 그의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그의 등을 밝혔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의 꽃이나 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 그가 그의 등을 끄는 것은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이건 매우 멋진 직업이야. 이건 정말 멋지기 때문에 유익한 거야. 그는 그 별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지기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왜 당신은 방금 당신 등을 끈 거야? 그것이 지시야. 가로등지기는 대답했다.
좋은 아침. 지시가 뭐야? 내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좋은 밤. 그리고 그는 다시 켰다. 그런데 왜 다시 켠 거야? 그것이 지시라니까. 가로등지기는 대답했다. 이해할 수 없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지시는 지시인 거야.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그의 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붉은 격자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곤란한 일을 이어가고 있지. 한때는 합리적이었어. 나는 아침이면 불을 껐고 저녁이면 불을 켰었어. 낮에 나머지는 휴식을 취했고 밤에 나머지는 잠을 잤었지. 그때 이후 지시가 바뀌었나? 지시는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게 비극인 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돌았고 지시는 바뀌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별은 매분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는 더 이상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거지. 1분에 한 번씩 등을 켰다 꺼야 하니까. 그거 재밌다. 당신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이건 결코 재밌는 게 아니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흐른 거야. 한 달? 그래, 30분, 30일. 좋은 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등을 밝혔다. 어린 왕자는 그를 보면서 지시에 그토록 충실한 이 가로등지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한때 혼자서 지는 해를 보기 위해 의자를 끌어당기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돕고 싶었다. 있잖아, 나는 당신이 원할 때면 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나는 항상 원하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동시에 충실하면서 게으를 수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계속했다. 당신 별은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만큼 너무 작아. 당신이 언제나 태양 안에 머물고 싶으면 단지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 쉬고 싶을 때 당신은 걷는 거야. 그러면 낮은 원하는 만큼 지속될 거야. 그건 내게 그리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잠자는 거거든. 운이 없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운이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자신의 등을 껐다. 이 사람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여행을 추구하면서 만났던 모든 다른 이들, 왕, 교만한 사람, 술꾼, 사업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 몰라. 하지만 내게는 우스꽝스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야. 이것은 아마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돌보기 때문일 거야. 그는 아쉬움에 탄식하며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친구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별은 실제로 너무 작아. 둘이 있을 공간도 없으니. 어린 왕자는 감히 고백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이 축복받은 별이 아쉬웠던 것은 24시간에 1440번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
떴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방대한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여기다. 탐험가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를 발견한 그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 앞에 앉으며 옅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미 많은 여행을 해왔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노신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큰 책은 뭔가요? 여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네요. 그리고 그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까지 이처럼 위험 있는 별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별 말이에요. 대양은 있나요? 나는 알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러면 산은요?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마을과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맞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탐험가는 아니지. 나는 탐험가들이 단연 그립구나.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대양, 그리고 사막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나돌아다니기엔 너무 중요하지. 그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지 않아. 하지만 탐험가들을 맞아들이지. 그는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기억을 적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군가의 기억이 그에게 흥미로워 보이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지. 그건 왜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건 왜요? 왜냐하면 술꾼에게는 두 개로 보일 테니까. 그러면 지리학자는 단지 산이 하나 있는 곳을 두 개로 적을 테니. 나도 누군가를 알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탐험가의 도덕성이 선하게 여겨지면 그의 발견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러 가나요? 아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거든.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지. 만약 예를 들어 큰 산에 대한 발견이라면 그에게 큰 돌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러고 보니 네가 멀리서 왔구나. 네가 탐험가다. 네 별을 내게 설명해 주겠니? 그리고 지리학자는 그의 기록부를 펼쳐놓고 자신의 연필을 깎았다. 사람들은 먼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는다. 잉크로 적을 만한 탐험가가 제시할 증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은 크게 흥미롭진 않아요. 그것은 아주 작아요. 나는 3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죠.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나는 꽃 한 송이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왜요? 무엇보다 멋진데. 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이야.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값진 책이란다. 그것은 결코 유행에 뒤지지 않는 거야. 산이 위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 대양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만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사화산도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같은 게다. 우리가 헤아리는 건 산이란다.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살면서 한 번 물은 질문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 의미는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이고 겨우 4개의 가시로 세상에 맞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별에 그녀를 혼자 남겨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후회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용기를 회복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권해줄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지구별. 지리학자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곳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리로 떠났다.